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척추 전문의사 우영하 병원장입니다. 이렇게 비욘디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PD님께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척추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거치면서 이 시장이 발전해 오고 있는지, 예전에 과거의 척추 시장부터 현재까지의 그런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예전에 휴대폰 얘기하면 저희가 삐삐를 예전에 사용했었고, 그리고 공중전화 나오기 전에 CT폰을 이제 사용했었죠. 그래서 삐삐가 오면은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상대방에 연락하는 그런 시기가 왔었고, 그 이후에 PCS 폰이 나오고, 일반 휴대폰, 그리고 아이폰이 나오고, 지금 같은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세대가 엄청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대폰 없이는 뭐 이메일 확인, 뭐 송금, 뭐 동영상 촬영, 영상 통화 이런 것들이 거의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왔죠. 그래서 이런 시기와 비슷하게 척추 내시경, 척추 그 치료의 그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가장 진보한 그런 양방위 내시경, 그런 수술 방법이 이제 소개되고 있으니까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강의 순서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는 주로 척추 치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역사와 과거의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꽤 오래됐습니다. 1980년도 초중반부터 도입이 된 현미경 수술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 현미경 수술 받을 때 좀 알아둬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척추 내시경으로 전환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PLD라고 디스크 내시경 수술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전환점, 장단점, 한계, 그리고 PSL을 넘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방위 내시경의 현재 상태,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척추 미래, 그리고 마지막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Q&A 시간 한번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지금 여성분의 목을 당기고 팔을 당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게 아마 측만증 환자에서 시행했던 건데, 저희 현재로 보면은 그 견인 치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도 이렇게 세월이 많이 차이가 나나 척추 치료에서 그 비슷한 그런 메커니즘으로 치료를 해야 했고요.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게 히포크라테스 기원전 5세기 전에 그런 척추 측만증 치료한 사진입니다. 환자분을 이제 거꾸로 매달고 몸을 꽁꽁 싼 다음에 뒤로, 마치 이제 지금으로 보면 저희 그 운동기구, 거꾸리 운동기구와 똑같은 그런 양상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치료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척추 치료를 특히 주로 측만증 환자 및 요통의 협착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틀어진 환자 위주로 이렇게 치료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양방위,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렇게 치료했다면은 동양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수지침, 그리고 한약. 저도 뭐 어릴 때 몸이 좀 안 좋거나 하면 어른들이 한약을 이제 지어셔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이렇게 한약과 뭐 수지침은 많이 시행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게 벌입니다. 봉독, 그러니까 벌침을 놓아서 이렇게 통증을 완화시키는 관절과 척추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진 않지만 어쨌건 아직도 이런 민간요법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신뢰하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부항,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제 전기자극 치료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육에서 이제 피를 내면서 그런 근육 자체를 이제 풀어주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서양과 동양 이런 식으로 과거에서도 수술과 뭐 이런 치료 시술 빼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 사진 보시면 이제 몸을 전체로 깁스를 하는 사진입니다. 예전 시대가 좀 지나면서 엑스레이가 나오고 CT가 도입되면서 척추에 대한 골절에 대한 개념이 쓰게 됐고, 수술에 대한 그런 거 전에 우리가 팔이 부러지면 이제 팔에 반깁스 하듯이 척추도 몸을 전체로 감는 그런
통기부스라는 그 치료를 시행했고요. 환자분들이 골절이 생긴다. 그래서 예전에 농업사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절 생길 가능성이 대부분 드문데 산업사회 하면서 자동차가 발전되고 그런 운용 그 건물도 높아지면서 낙상사고와 외상이 발생하면서 이런 척추의 그런 외상성 골절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시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 아래쪽 보면은 마치 돋보기 안경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안과 의사 및 뭐 성형외과 의사 뭐 여러 의사 선생님들 다 쓰시는 거고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척추에서도 그 미세 수술할 때 이제 뭐 손가락이 잘려서 뭐 문합을 해야 될 경우는 이런 루페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하는데 척추 수술할 때는 그 현미경 이런 게 도입되기 전까지에는 이런 루페로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자 혼자 척추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마치 치과 진료할 때 목을 꺾어서 90도로 내려다보듯이 수술을 했고 뭐 그 당시 그냥 일반 눈으로 수술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루페를 끼면서 수술을 하면서 발전이 조금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진단이 그 지속되고 현미경이라는 기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세 수술에서 많이 사용하고 신경외과에서는 머리 수술 꼭 할 때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런 기구가 척추 수술에 도입이 되면서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그 의국에서는 이제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건데 김상수 원장님이라고 이제 수부 마이크로 하시는 원장님이 수술을 현미경으로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옆에 계셨던 이제 심대무 교수님이 그거를 이제 차용해서 정형외과에서도 발표를 거의 초창기에 제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에서 이 현미경 사용의 그런 아주 효용성, 아주 결과가 좋다 이런 거를 학회에서 수차례 발표하시면서 이런 현미경 수술의 붐을 좀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셨고요. 그런 시기가 한 25년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옆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한방향 내시경 PLD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 하나를 작은 구멍 하나로 디스크까지 맞닥뜨리면서 그 이제 디스크를 정리를 하고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수술을 이제 시술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 이게 협착증에 대해서는 좀 제한점이 좀 있었으나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뭐 위아래 터진 디스크와 간단한 협착증, 추가형 협착증은 정리가 되면서 발전을 했고요. 이에 대한 그 한계점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단방향 내시경도 나오고 PSLD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학회지에 실린 건데 양손을 써서 편측해서 양쪽에서 작업을 하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플로 차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뭐 내시경 수술자에서는 이제 유저, 흔히 말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과거의 치료 보시면은 아까 주사 치료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초음파 이런 장비가 없을 때는 이런 투시 장비, 시암 영상으로 해가지고 투시 장비로 이렇게 주사를 놓았고요. 주사 놓을 때 유압술한 부위 주변 그리고 나가는 신경 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신경 차단술을 이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초음파, 그래서 우리가 둥근 프로브도 있고 그 선형 프로브도 있는데 이런 프로브를 통해서 후관절 쪽에 이제 후관절 차단술, 신경 차단술과 경추부, 이거 목 디스크 환자에서 주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그 주사 치료를 가능하게 하면서 투시 장비 치료에서 통증 시장이 좀 확대가 좀 된 거죠. 그리고 그 우측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제가 여기 전대 꼬리뼈를 통해서 신경 성형술을 시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경 성형술을 시행할 때 이거 수면 마취로 해가지고 신경 통로 쪽으로 진입해가지고 터진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진입해서 신경을 풀어주는 그런 시술인데 상당히 오래됐죠. 네, 뭐 수술이 예전에 시행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많이 했고 최근에는 이제 유압술 이후에 유척 그 병변이 생기는 경우 이런 신경 성형술을 시행해서 환자를 완치했던 그런 겁니다. 아직까지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맨눈이나 루페로 이제 작업할 때 이게 양쪽에 좀 징그러우실까봐
애니메이션을 가져왔는데 통로를 다 열어서 근육을 다 정리하고 그다음 신경을 다 열어서 중간에 이제 신경이 다 제거된 그런 신경을 싸고 있는 그런 황색이 제거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뼈를 모두 다 정리하면서 이제 감압을 하고 수술했고 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사못을 고정하면서 중심 통로를 완전히 다 이제 정리가 됐는데 나머지 주변의 뼈를 이제 이식하면서 뼈 이식 후 외측 접수를 이렇게 진행한 걸로 치료가 시작됐죠. 아까 현미경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왼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김상수 원장님이라고 저희 원광대에서 병원장님 하셨던 정형외과 수장이시고요. 현재는 뭐 서울 마이크로병원에서 상완신경촌 손상의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계신데 아래쪽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목 MRI죠. 목인데 어깨 쪽으로 나가는 그 화살표 있는 병변이 상완신경촌 손상입니다. 이런 손상이 있게 되면 환자분들이 보통 그 팔 자체를 축 늘어뜨려지거나 원활하게 움직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수저질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용변을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 수술을 기능적으로 좀 개선시켜주는 방법인데 수술 시간이 상당히 길고 그리고 수술의 테크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많지는 않고 보통 외상으로 해서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해가지고 상완신경 손상이 생기는데 이런 환자들을 치료할 때 현미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현미경 수술이 아주 이제 용이하게 쓰이는 그런 수술인데 이거를 같이 이국에 계셨던 이제 심대무 교수님께서 보시고는 이게 척추 수술에 쓰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 유튜브에도 출연 안 하셨고 제가 이렇게 녹화를 했었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저희 아시는 선배님과 심 교수님이 현미경으로 수술 보통 이렇게 술자와 이제 보주자가 같이 이렇게 수술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형외과계에서는 되게 센세이션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잘 보이는데 무슨 현미경이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현재는 이제 대학에서 현미경을 안 쓰고 수술하는 경우가 잘 없죠. 그래서 현미경 수술이 그 장점을 설파하시면서 이렇게 척추 수술에 특히 정형외과 스파인 시장에서 현미경이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방법적인 부분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픈이라고 써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 열어서 수술한 겁니다. 근육을 양쪽으로 다 젖히고 신경뼈를 이제 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내시경 일반용 그 드릴로 갈아서 황색인들을 제거하고 이럴 경우는 밑에 보시면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나가는데 중심 통로는 다 넓혀지는데 뒤에 있는 극돌기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허리가 좀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감압은 충분히 되나 주변의 근육의 퇴축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을 좀 극복한 것이 현미경을 사용하는 우리가 한쪽으로 들어가서 양쪽에 있는 신경과 뼈를 이제 제거하면서 신경을 싸고 있는 황색인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감압을 해주는 건데 위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뼈의 마진 끝입니다. 그래서 그 뼈를 싸고 있는 그 위아래 전후 양측을 다 제거해가지고 신경을 다 노출시켜서 감압을 충분히 이제 한 모습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게 내시경, 현미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시야는 이 맨눈보다 훨씬 좋죠. 5배 정도 이제 좋아 보이는데 이런 걸 통해서 편측으로 들어가서 뼈를 후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신경을 싸고 있는 황색인들을 제거하면서 충분한 감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미경의 장점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 미세 현미경 수술의 장점이라고 이제 작성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 당시에 최소한의 피부 절개로 흉터가 적게 남는다. 그리고 근육 손상도 적고 출혈이 적어 사병증이 낮다. 그리고 시야가 잘 확보되어서 안전하고 정밀한 수술 방법이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회복이 빠르다. 그리고 고령 환자도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그 당시 이제 논문에서 계속 이제 얘기했던 물론 그 개복하는 수술에 비해서는 상당히 맞는 얘기인데 지금 시점에 생각해 보면은 요것들이 더 나은 선택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도 보시면은 내시경이 좋을까요? 현미경이 좋을까요? 과거로 보면 이제 그냥 룻배가 좋을까요? 현미경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었을 건데 최근에는 이 현미경의 장점을 조금 더 극복한
그런 내시경 수술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종교서적인데 더 나은 선택, 같은 그런 그 질환을 두고 더 나은 선택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사진을 가져봤고요. 보시면은 비교 우위의 원리, 경제학 원리인데 절대적인 그런 가치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거고, 사과도 보시면 이게 원래 초록색 사과일 수도 있지만 덜 익은 사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가 좀 덜 익었으면 좀 더 익은 빨간색 사과를 먹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현미경 치료의 단점보다는 그 장점을 좀 더 극복한 치료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흐름이 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디스크부터 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장단점을 비교한 표입니다. 하나씩 보시면은 처음 현미경입니다. 절개 크기는 한 5cm 정도, 그리고 근육과 인대가 손상이 동반된다. 아까는 이제 없다고 했는데 동반된다고 돼 있죠. 출혈량은 한 200cc 정도 된다고 돼 있고, 입원 한 1, 2주, 마취는 전신 마취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천 치료가 내시경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로 돼 있죠. 그래서 절개 수술이 필요할 때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 돼 있고, 단방향 내시경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 PLD, 내시경 삽입구멍이 1개입니다. 근육이 이거는 거의 손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혈도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당일 퇴원도 가능하고 보통 수면 마취로 진행하죠. 그래서 치료 범위가 상당히 작고, 디스크 치료는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배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디스크는 할 수 있으나 협착에 대해서는 조금 극복이 좀 어려운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PSLD라는 게 나오고, 더불어 최근에 투포트, UB, 양방향 내시경 베스라고도 불리죠. 삽입구멍이 2개이고, 이것도 근육 손상이 거의 없고 출혈이 거의 없고, 저는 한 3박 4일 정도 입원시키는데 한 1에서 3일 정도. 그리고 장점이 경막의 마취, 그러니까 허리 마취라는 거죠. 마치 무릎에 수술할 때 척추 마취 하듯이 경막의 마취로 수술할 수 있고, 치료 범위가 이거는 이제 디스크뿐만 아니고 협착증과 유압술, 목 등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라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치료 난이도가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시야도 좋고 각종 기구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현미경 치료할 때 단점이라는 표현보다 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아까 3에서 5cm이라고 했는데 절개를 합니다. 이렇게 칼날을 가지고 등을 중심을 쭉 제거하는 그런 절개를 하고요. 그 밑에 보면 파란색으로 된 게 보비, 우리가 그 출혈을 멈추고 그러는 건데, 이 파워 자체를 좀 세게 하면은 근육의 퇴축 그리고 근육의 지방화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유발할 수 있어서 이런 소잡기를 좀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현미경이 각도가 이게 술자가 조정하는 건데 직진 방향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반대쪽을 좀 보고 싶다 하면은 환자를 좀 많이 기울이고 현미경도 이렇게 좀 낮춰가지고 멀리 좀 쳐다볼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위아래 보시면 다 술자가 양손을 가지고 이런 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해야 그 필드를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만약에 영상 장비를 마이크를 보고 있는데 레벨이 조금 걱정된다, 아닌 것 같다 하면은 그 현미경이 좀 빠지면서 투시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좀 있거든요.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여기 보시면 손이 4개입니다. 그래서 혼자 수술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보조자가 있는데, 보조자가 뭐 같이 한 10년 했으면 이제 내 맘 같은데, 새로 오신 분이 오거나 하게 되면 수술 자체에 영향을 좀 많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직접 집도에게 핸들링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그런 그 팀워크 자체가 되게 중요시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지가 잘 안 되면 수술의 결과에 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는 게 실제 제가 수술된 필드 사진인데, 뭐 빨간색이 좀 피고 약간 하얀색이 신경인데 그 주위에 시야가 좀 조금 내시경보다 조금 피가 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점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참고사항만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돼 있더라도 수술을 잘 하신 분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내시경 수술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로 전환. 이제 아까 현미경에서 이제 PLD라고 내시경 한방의 내시경 수술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PLD를 이제 풀었으면은 퍼큐테니어스 경피적으로 엔도스코프 내시경을 사용해서 L lumbar spine 척추의 D 디스케토미 디스크를 제거하는, 그래서 경피적으로 척추의 디스크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고요. 처음 보시는 그 사진이 이제 이상호 원장님이시다. 우리들 병원에 이분이 참 대단하신 게 저희 척추 내시경의 한류를 이끌게 한 그런 장군이시고요. 그래서 2008, 9년도부터 15년도까지 척추 내시경 논문은 거의 우리들 병원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 의사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하셨고, 이 PLD의 그런 한류를 선봉하셨던 그런 분이고요. 본인이 또 직접 수술을 받으시면서 이 PLD 장점도 말씀도 많이 해주셨죠. 그리고 레이저 스파인 서저리, 이거 이제 이상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결국 레이저 수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게 이제 PLD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제가 수술한 장면 유튜브에서 캡처한 건데요. 여기 앞에 저고 지금 보면은 아래쪽 사진과 비슷하게 삽입점이란 거 동일하게 한 20도 되는 각도로 이렇게 내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옆구리에 들어가서 디스크만 탁 보는 거고, 뼈를 건드리진 않고, 물론 이제 추간공이 좀 좁으면은 그쪽 뼈를 내시경으로 살짝 갈 수는 있긴 한데, 대부분의 뼈의 절개 없이 바로 디스크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회복이 상당히 빠르고요. 그래서 중심 디스크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첫 번째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하지만 협착 퇴행성 병변이 좀 진행되거나 디스크 타입이 많이 좀 어려운 경우는 잘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많이 이제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서전이라서 이게 sul자가 이제 환자의 편측에 서 있고, 그 반대쪽에 투시 장비와 내시경들이 다 이렇게 서 있고요. 마취과 선생님 있고, 주변에 스크럽 너스 있고, 수술을 이것도 혼자 합니다. 내시경술은 특징적으로 혼자 하는데 보통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 다리 쪽으로 약물을 삽입하고 마취가 된 걸 확인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수술 시간은 보통 디스크 위주로 하는데 보통 한 20-30분 정도 이제 수술을 진행하죠.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외국계 회사인데, 보통 한방의 내시경은 외국계 회사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국내에서 한 개 회사가 있긴 한데 상당히 기구가 좀 비쌉니다. 유저들도,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적기 때문에 그 기구 자체가 좀 많이 고가고요. 저희 병원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쓰는데, 있는데 가격 자체가 너무 높고 그리고 레이저 처방 자체가 그 신병원에서 막아놨어요. 그래서 환자분 자체가 수술에 부담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고, 결과적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외국 회사가 있으나 가격이 좀 높고, 그리고 배우기에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제한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케이스를 그 전에,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4 써있는 게 4번 척추뼈고요, 5 써있는 게 5번 척추뼈인데, 이 뼈 사이에 뒤쪽에 약간 황갈색으로 보이는 것이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이제 신경인데, 이게 나가는 밑에 쪽으로 이제 10시에서부터 4시 쪽으로 가는 게 가지신경이고, 여기 뒤쪽에 있는 12시 병변에 있는 게 중심신경인데, 이 사이가 삼각형 모양입니다. 캔빈스 트라이앵글이라고, 우리가 캔빈 삼각형이라고 불리는데, 이 삼각형이 디스크 작업할 때 만나는 공간이죠. 그래서 처음에 뼈가 많이 자라나지 않고 퇴행이 별로 안 심한 분들은 이렇게 디스크만 정리하는 공간이 바로 나타나는데,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 PLD용 내시경 내시경용 드릴인데요. 요게 생기면서 뼈가 옆쪽으로 많이 자라나는 케이스도 디스크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막 진보를 했죠. 그래서 한방의 내시경은 요 구멍 안에서 작업을 하고, 이런 기구가 생기면서 아주 발전을 좀 비약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케이스를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4번, 5번에 이 디스크가 여기 검정색으로 보이는 게 디스크가 타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고 나서 근데 위에 디스크가 없죠. 타고 올라간 디스크가 없는데 이게 뒤를 까고내는 건 없습니다. 수술 없이 이제 PLD를 한 거고요.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게 캔빈스 트라이앵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쓰고 있는데요. 위쪽으로 나온 디스크를 이런 피추이터리 포셉 같은 걸로 터진 나오시죠? 이게 디스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크를 제거하고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뼈는 뒤쪽은 전혀 정리 없이 이렇게 디스크만 이렇게 싹 빼고 수술을 마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보이는 것이 추간공 협착증 있는 케이스인데 여기도 뼈도 자라는 그 디스크가 있는데 하얀색으로 이게 감압이 된 거죠. 이게 천추 5번과 1번 사이 5번 신경이 풀어진 건데 여기도 보시면은 PLD 내시경으로 통을 꽂아서 그 주위에 연부 조직 정리하고 이 내시경용 드릴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다 극복이 됐는데 정리하고 연부 조직 제거하고 디스크까지 손을 보고 나서 수술을 이제 마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방향 내시경은 기술이 아주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발전했고 이전보다 내시경 드릴이 많이 생기면서 디스크가 이제 보이는 건데 나온 디스크를 지금 뽑아내고 있는 거죠. 뽑아내기도 하고 레이저로 아까처럼 정리하고 이렇게 수술을 마치는 거죠. 했는데 저는 요거 하다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수술을 하다가 중심 협착에 대해서도 조금 시야에 대한 부분이 좀 걸리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이제 기술이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힘들어서 요거를 하다가 다음 단계 넘어갔죠. 여기 보시면은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Endoscopic Procedure on Spine. 그래서 척추 내시경직 시술이라고 표현하죠. 보시면은 이게 뼈 안에 아래쪽에 있는 게 디스크인데 디스크까지 통을 관통해가지고 터진 디스크를 보고 제거하는 모습. 그리고 아까 영상 보실 때 내시경 드릴을 사용하면은 바깥에서 이렇게 공간을 휘적거리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상당히 좋은 기술인데 이 PLD 하신 분들도 한계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보시면 이제 인디케이션 PLD에게 적응증인데 일반 디스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챌린징 인디케이션 그래서 요거는 좀 극복해야 될 거. 어떤 거냐면 이제 디스크가 흘러내린 그런 타입이고 그 다음에 협착증인데 바깥쪽이 좀 막혀 있는 그런 협착증 같은 경우는 좀 챌린징하고 뉴 트라이얼 인디케이션 이게 새로 이제 도전하고 있는 건데 이 당시만 해도 이게 디스크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올 경우는 그 내시경 드릴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챌린징했고 또 디스크가 엄청 컸을 경우 이게 내시경 자체가 좀 제한되기 때문에 뉴 트라이얼 인디케이션이라고 PLD 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들어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좀 지나가면서 PSLD 여기 밝은 얼굴에 이제 임강택 원장님 저랑 그 친분이 있는데 우리 척추 협착증 내시경 PSLD에 김현성 원장님 포함해가지고 마스터에 이제 이르신 분들인데 이런 PSLD라는 수술 자체가 되면서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극복을 좀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아까 옆구리에서 하는 거와 다르게 위에서 이렇게 통을 꽂아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고요. 이게 제가 했던 모습 내시경 사진인데 이 통이 딱 그 주위에 맞닥뜨려 가지고 여기 뼈도 제거하고 황색인대와 디스크까지 제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구리 내시경에서 척추 중심 내시경으로 넘어가면서 협착증은 정리가 됐는데 시야에 대한 부분, 기계의 한계점, 그리고 확장 가능성, 그리고 등, 목 및 유압술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저는 조금 전환을 좀 시작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사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현미경과 마찬가지로 편측으로 들어가서 양측의 신경 감압을 다 하는 모습이고요. 양방향 내시경 치료의 개발. 국내에 처음 들어오신 분이 엄진아 선생님이라고 양방향 내시경을 이제 외국에서 이제 배워오셔가지고
현재는 여러 의사들이 이게 확립하고 엄청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책도 보면은 허동화 원장님, 비욘드에도 많이 출연하셨는데 허동화 원장님, 엄진환 선생님 계셨고 유비라는 이름을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주로 여기 보면 제가 혼자 수술을 하고 있죠. 양손을 쓰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 어시스턴트, 제가 아끼는 친구인데 수술할 때 항상 필드에서 물이 잘 나가는지 이렇게 시야가 괜찮은지 녹화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해주고 하고 있고요. 제 손인데 RF 디바이스를 쓰고 양손을 하면서 요거는 왼손으로 녹화도 하면서 캡처 중요한 부분은 또 찍어가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요 투시 장비를 통해서 보면은 수술 레벨을 중간중간에 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 자체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저도 최근에 허동 원장님이 기회 주셔가지고 이 유비 교과서 그 집필에 참가했고 그거에 대한 내용도 이제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게 양방향 내시경 치료, 수술 필드 모습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오른쪽 보면은 RF 디바이스와 요게 내시경용 드릴이고 이 관들이 통로를 이제 워킹 채널이라고 작업하는 그 기본 채널을 확보하는 그런 통이고요. 이 T 핸들 이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고 캐리슨 펀치와 이게 곡소 마취 주사, 더블 핸드 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내시경 양방향 내시경용 포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물도 이제 원활하게 잘 나가면서 수술이 아주 좀 손쉽게 준비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영도 스콥, 저는 영도 스콥을 주로 쓰는데 영도 내시경 스콥과 내시경과 T 핸들 공간을 아까 만들어주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내시경용 드릴입니다. 이게 생기면서 수술이 아주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RF 디바이스, 주로 출혈을 잡으면서 소작하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실제로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서 보시죠. 이게 제가 이번에 그 교과서에 삽입한 그런 영상인데 보시면은 아래쪽 위에 12시에 있는 게 투시 장비입니다. 그래서 레벨을 그림을 그릴 때 손으로도 만지고 어디인지 체크를 해가면서 하고요. 내시경이 들어갈 위치와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위치를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찾은 다음에 그 구멍 2개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그 국소 마취를 좀 더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경막의 마취로 주로 수술을 하는데, 경막의 마취를 하더라도 수술 이후에 이제 마취가 풀리면 또 허리가 아플 수 있고, 그리고 혹시 마취가 조금 덜 되고 있는 상태면은 환자분들이 통증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소 마취를 하고 이렇게 메스를 대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있는 것이 이제 작업하는 공간. 그래서 보면은 위아래 양쪽으로 공간을 넓히고 내시경 통로가 들어가기 위해 이런 T핸들, 아까 보셨던 T핸들로 공간을 확보하는 모습입니다. 주로 추궁판 위쪽에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나중에 내시경을 봤을 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깨끗한 시야로 볼 수 있게 작업을 만들고요. 공간 이후에 이렇게 다이렉트라고 넣으면은 그 공간 안에 우리 시스라고 우리 기구를 삽입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삽입하고 나면은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 위쪽에서는 내시경 그런 구멍을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내시경을 쳐다보게 하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그 잘 보이는 시야에서 작업하도록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T핸들을 사용해서 투시 장비로 레벨이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 4, 5번이다, 4, 5번의 왼쪽이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레벨이 맞으면은 시야면 투시 장비로 빠지게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게 내시경이 이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내시경이 들어가서 통로를 이제 맞는지 확인하면서 직접 보고, 이 필드가 이제 제대로 되는지 확인 전에 물이 잘 빠져야 되거든요. 물이 이제 들어가서 나가는 것이 이제 잘 되는지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수술을 이제 시작하고, 아까 말씀 RF 디바이스로 그 약간 근육에 그 칼집을 냈으니까 피가 조금 나니까 그거만 살짝 잡으면서
시야를 확보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술이 이제 다 세팅이 되는 거죠. 그 양방향 내시경 장점, 그래서 뭐 장점이 계속 그럼 뭐가 장점이냐, 뭐 물에서 하는 것도 장점이긴 한데, 일단은 제가 보는 장점은 아주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시계 수리공 같은데요, 정밀하게 신경에 가장 근접하게 현미경보다도 더 고화질로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볼 수 있어서 작업이 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고요. 잘 보인다는 건 이제 안전하다 이 말이죠. 안전제일. 잘 안 보이면 뭐 뭐든지 이제 그 수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보인다면은 수술의 결과도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보셨듯이 출혈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하는 작업이고, 소작을 하게 되면은 그 출혈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압수를 하더라도 수혈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없고, 고령 환자분들이 체력적인 부담이 없죠. 경막에 마취로 하고 이후에도 바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령 환자분들 협착증, 뭐 디스크, 유압술도 이제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어찌 보면 현미경 수술의 장점이 조금 더 극복되면서 양방향 내시경의 장점으로 변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계. 그래서 그럼 이 수술의 한계는 뭔가? 보통 이제 대부분 그래 좋다. 협착증에서는 그 양방향 내시경이 상당히 장점을 내가 알겠는데 이런 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은 분들이 많은데, 보면은 여기는 목이 완전 휘어져 있죠. 180도 정도. 이 아이는 목 수술을 반듯하게 하고 한 6개월 정도인가 있다가 사망하였는데, 어쨌건 경추 수술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넣는 경우는 괜찮은데 앞쪽으로 하는 그 인공디스크 삽입술은 양방향 내시경은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중심 협착과 다발성 협착증들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타이거 우즈 허리 수술 4회, 5회 시행했던 것 같은데, 디스크도 하고 유압술도 하고 또 유압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타이거 우즈 같이 이제 척추 재수술 같은 경우도 뭐 내시경은 힘들지 않겠냐, 무조건 개복이 좋다. 근데 양방향 내시경으로 그것들이 극복이 좀 되고 있고요. 측만 그리고 허리가 많이 틀어진 케이스에 대해서도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런 다발성 병변에 대해서도 양방향 내시경으로 그 각의 교정이라든지 척추 얼라이먼트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아까 목 케이스 보시면 이게 목에 검게 보이는 게 이게 3, 4, 4, 5, 5, 6, 6, 7 4마디가 다 막혀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4마디 협착증이 있으면, 추강 협착증이 있으면 앞쪽으로 수술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그 공간을 넓혀주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신경 쪽에 불편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신경 나가는 길을 이제 확보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나가는 신경 쪽을 보고요. 수술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수술을 10년 전에 하셨고 그 위에를 또 감압을 했는데 추간공이 또 막힌 케이스인데, 이렇게 내시경으로 추간공 쪽을 정리하고 인공디스크에 삽입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유착이 심하고 하면은 이렇게 보통 되게 주위가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런 걸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인공디스크까지 삽입한 수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죠. 휘어져 있어도 내시경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넣으면은 교정이 됩니다. 더 많이 휘어진, 특히 이분 우측으로 많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넣고, 더 심하면 왼쪽도 인공디스크 삽입하면서 허리를 이제 곧게 펴는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됐고요. 이건 재수술인데 디스크를 수술하셨는데 다시 또 재탈출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도 디스크를 염색해서 눌린 신경 쪽을, 여기 보면 이제 주위에 좀 지저분하죠. 파란색으로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면서 신경을 다시 풀어주는 방법. 이런 것도 내시경, 양방향 내시경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된 그런 상태죠. 현재 척추 수술 시장은 어떤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전에 우리 그 선배 의사들, 물론 기구의 한계도 있었지만 어쨌건 유압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압술이라는 게 많이 열고 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감압하고 하는데, 하고 나면 그 요통도 많이 생길 뿐더러 그다음에 인적 분절의 병변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대부분 천재는 수술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뭐 대학에서도 허리 디스크는 5%뿐 비수술로 통증 개선 가능. 뭐 저도 허리 디스크 수술 잘 안 하는데 어쨌건 보통 나오는 책도 제가 저랑 이제 친분 있으신 이동현 원장님의 허절수마 허리 디스크 절대로 수술하지 마라. 동의하는데 어쨌건 이런 것들로 트렌드가 가고 있다. 허리 디스크 수술합시다. 이렇게 창원에 계시던데 과잉 수술 해가지고 수술에 대해서 약간 우리 국민들도 이런 것도 조금 거부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적응증에 맞춰서 수술을 시행해야 되고 그거만 맞춘다면은 척추 수술 시장도 좀 밝지 않을까. 보시면은 일단은 처음에 왼쪽 두 사진은 무릎 수술입니다. 무릎 수술. 그래서 카티스템이란 걸 넣으면 내시경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무릎 수술은 무조건 인공관절 하거나 수술 자체를 연골판이나 이런 관절 손상 때 치료가 불가능했는데 최근에 내시경으로 이런 카티스를 넣고 주위에 관절을 형성하는 수술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마코 로봇 수술기인데 부산에서도 많고 서울에도 많은데 저희 병원도 있습니다. 마코 수술을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측정에 대한 걸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수술을 성공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내시경에서 관절경에서 로봇 수술까지 이렇게 발전한 거 보면 척추 수술도 이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랑 이제 같이 일하는 윤명수 원장님 그 기사인 건데 고난도 척추 내시경 수술, 보통 양방향 내시경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브란스 이영 그 신경외과 교수님인데 이게 큐비스 뭐 이게 국내 회사인데 로봇 회사인데 이게 무릎 말고 척추 나사목 고정할 때 이런 로봇을 사용하면은 효과가 좀 좋다 해서 발표하고 있고 현재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Q&A 마지막 보겠습니다. 질문 한 6가지로 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주변에는 시술로 허리를 고쳤다는 분들이 많이 있고 허리 수술하면은 안진뱅이 된다고 있어서 수술을 많이 권유하지 않으신데 진짜 허리 수술 꼭 해야 되나요? 적응증을 보면은 딱 정해져 있으면 협착과 디스크는 수술한 경우 두 가지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파행, 그러니까 가다가 좀 쉬다는 걸 반복하고 대소변 기능이 좀 문제가 있으면서 다리에 근육이 빠지게 되면 그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좀 좋습니다. 특히나 방에서 생활할 수 없고 나이가 100세 시대를 이제 바라보고 있으니까 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려면 척추 협착증은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해야 되고요. 디스크는 보통 심평 기준은 6주 정도 보고 논문에서는 6개월을 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2에서 한 4개월 사이 수술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응급상황이 아니고서는 보통 디스크는 그 정도 시기에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디스크가 흡수되는 경우 많이 탈출된 경우는 그렇게 수술적인 치료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제외하고는 보통 흡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경증이 남거나 마비가 진행되거나 대소변장애 있게 되면 수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좀 연기되는데 만약 허리 수술을 받는다면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디스크 협착 수술 받는 기간 정확한 기간은 없는데 보통 2에서 3개월 정도는 지켜보고 응급상인 경우는 좀 빨리 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 조금 연기하시고 시술이나 주사로 끌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허리는 안 아프고 엉덩이만 아픈데 이게 고관절의 문제인가요? 허리 문제인가요? 목 디스크 있으면 이제 팔만 저리는 경우도 있고 목만 아픈 경우도 있긴 한데 등이 아픈 경우 있습니다. 날개뼈. 그래서 척추 신경이 뒤로 빠지기 때문에 이제 뒤쪽 신경이 아픈 거고요. 엉덩이 아픈데 보통 사타구니 쪽 통증이면은 상위요추 디스크일 가능성도 있지만 고관절 문제 가능성도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앉은 자세가 좀 양반다리기 힘들고 고관절 쪽이 아프면은 고관절 문제를 좀 의심해 보시고 보통 엉덩이 뒤쪽이 아프면 대부분 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착증과 디스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선생님은 이제 골반도 같이 보고 하니까 감별이 되니까 내원하셔가지고 감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인가요, 시술인가요? 2019년도에는 이제 내시경 수술로 이제 심평원에서 인정해가지고 수술인데 이게 덜 침습적인 수술 방법이고 시술은 아니죠. 시술처럼 하긴 하는데 이거는 내시경 수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술비가 병원마다 다른데
왜 다른 것인가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은 그 심평원이라는 기관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항목이 있고 산정 불가가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급여 항목은 나라가 절반을 부담하고 절반은 환자가 부담해서 가격이 더 정해져 있습니다. 비급여는 그 안에 쓸 수 있는 재료가 좀 다르고, 그리고 그 재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뭐 지열제를 하더라도 여러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다르고 그에 책정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급여 가격 부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꼭 써야 되는 거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착 방지제, 지열제, 후관절 인대를 재건해주는 약은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인해서 수술비가 다르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 환자분들이 통증에 벗어나기 위해서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저는 환자분들 내원하실 때 뭐 2, 3일 아프신 환자들 뭐 정밀검사 하지도 않고 기본적인 치료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환자분들이 아프신데 오래되셨는데 본인의 그런 민간요법이나 자기 판단으로 치료를 이어나가시고, 예를 들어 뭐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좀 아프시고 잘 안 낫거나 휴직을 쉬어도 호전이 없으면은 가까운 척추관절병원이나 정형외과 내원하셔가지고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 이후에도 호전 없으면은 더 아프기 전에 제대로 진단, MRI나 CT를 찍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건강은 좀 건강할 때 지켜야지, 이미 다 망가지고 나서 그 MRI 찍으면은 별로 답이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통증 조절이 호전이 없다면은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긴 강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뭐 양방인 내시경 척추 수술뿐만 아니고 수술, 뭐 시술 다 하고 있긴 한데, 어쨌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 겪어오면서 이런 장점, 단점과 현재 미래를 예측해 봤으니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비온 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과 담당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리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